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북한에 끌려간 뒤 간첩으로 물려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사람들, 납북 귀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쟁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국가는 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가 권력은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재심을 통해 이들이 국가 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지만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납북 귀환 어부들이 겪어야 했던 국가 폭력의 실상과 진상 규명 이후에도 남아있는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이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납북 귀환 어부 사건 피해자인 김영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 모임의 엄경선 운영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납북 귀환 어부의 문제가 처음 공론화된 이후 진실화해위원회를 거치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안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엄경선 위원께서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죠. 예, 1954년부터 1992년까지 그 동해안과 서해안에서는 총 3,729명이 납북되었고 이 중 3,263명이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탈북해서 돌아오신 분이 9분, 그 미귀환자가 457명입니다. 그러니까 3천여 명이니까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 1만 명 이상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원도나 이런 쪽에서는 과거사 중에서 가장 큰 인권 침해, 인권 탄압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북됐다 돌아온 분들이 지금 이제 밝혀진 거에 의하면은 불법 구금 을 당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나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자진 월북이 했다거나 아니면 북의 지령을 받고 왔던 걸 가지고 이제 방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으로 처벌받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납북 귀환 어부 카드라고 해가지고 평생 동안 사찰 카드가 유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찰 대상으로 북에 며칠 동안 끌려갔다 온 사람들 전부 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카드가 유지돼서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다음에 직업도 제대로 못하고 진학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가족들도 연좌제로 겪어가지고 평생을 그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또 그분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또 2차로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추가 피해를 보고 그렇게 봤던 사건들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사실은 제기가 된 거는 2006년에 시작된 그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에서 서해안 쪽의 태영호 사건부터 시작됐습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주로 이제 납북 귀환 어부 출신 중에서 2차로 간첩조사 사건에 피해를 본 분들 해서 17건이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전체 그 피해자들을 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기초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1기에서는 그 이상의 작업들을 못하고 이 1기가 끝나고 나서 한 10년 만에 2020년 12월 달이죠.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이 납북 귀환 어부 인권 침해 사건이 다시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뭐 지역 시민 단체라든지 언론, 도의회 또 강원도까지 나서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실은 알려내고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조례까지도 만들었죠. 직원조례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덕에 이 납북 귀환 어부 이 진실규명 신청이 강원도 쪽에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250건 중에서도 상당수가 강원도 쪽으로 몰리고 그런 것에 힘입어가지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직권조사로 982명을 납북 귀환 어부 진실규명 조사를 걸쳐가지고 진실규명 결정을 했죠. 그래서 총 동서해안 합쳐가지고 1288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국가에서는 이들 이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뭐 재심을 하라고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88명이 2기 진실화위원회가 이제 종료되었는데
예, 진실 규명을 받고 그 중에 또 상당수는 또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피해 보상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희 변호사께서는 이제 위원으로 활동하신 이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을 첫 직권조사 대상으로 이제 삼았었는데요. 당시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네, 우선 그 엄 의원님께서 진실화해위원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구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한국 사회가 수많은 그 인권 침해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 전쟁 당시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아니면은 납북 어부 사건 이외에 많은 권위주의 통치 시대의 인권 침해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이렇게 그 잠적해 있다가 노무현 정권 때에 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일기위원회라고 하고요. 그 위원회가 한 5년 동안 활동을 하고 더 이상 그 산적한 미해결 과제를 남겨두고 문을 닫았는데 그 문재인 정권 때 다시 2020년 12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일기 진실화해위원회 때 그 산적한 그 규명 미해결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납북 어부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총 17건 진상 규명을 했는데 그 판결문을 기초 조사를 해보니까 한 뭐 수천 명의 피해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피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실은 이 납북어부 피해 사건은 단일 사건으로 유형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간첩 사건 전체로 봤을 때 상당한 규모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그러니까 이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상규명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청을 받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직권조사, 그러니까 직권으로 결정해서 하는 게 있는데 신청을 받기에는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고령의 피해자여서 생존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이 진화의 존재를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조사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정 정도의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이기 진실화해위원회도 위원 구성이 여야가 같이 추천해서 구성되다 보니까 이 직권 조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가 중대하고 그리고 각각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개별 피해자들이 겪는 피해 상황이 너무너무나 심각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야 된다. 라는 그런 합의 하에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이제 재심을 권고했었는데요. 엄경순 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조사와 진실규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제가 이제 아까 그 납북됐다가 돌아온 그 어부들이 그러니까 통일부 통계에 의하면 3,26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결정 내린 것 중에 1,288명 중에서 그러니까 1차로 납북 귀환 사건 피해자는 1,247명 정도가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피해자의 38.2%. 그러면 한 60% 정도 되는 한 2,000명 정도가 진실규명 결정을 못 받은 거죠. 아직까지요? 예. 그다음에 1,288명의 진실규명 결정자 중에서 저희가 이게 분석해 보면은 형사처벌을 받아가지고 이게 재심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829명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납북됐다 돌아와가지고 수산업법, 방공법,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로 선고를 받은 분들, 이분들은 이제 재심을 해서 이제 다시 무죄를 받아야지 이제 명예회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저게 다 파악을 하면은 300명 정도, 301명 정도, 그러니까 36.3%에 해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재심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가로부터 완전히 이제 보상을 다 받은 경우,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까지 해서 끝난 경우는 사실 60여 명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전체 피해자 아니면은 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1,288명 정도라고 하면은 그 중에 60명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면은 상당히 이게 더디고 느리게 진행되면서 소수만이 지금 나중에 본 거고 이 숫자는 좀
좀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한 300명 정도가 형사보상,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은 분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분들도 앞으로 나설 거라고 보는데 그 상당수가 지금 재심에 이제 무죄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진실하위원회에서 진실 결정을 받은 분들 중에서도 직접 자기가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좀 파악을 못하고 어떤 대응을 못하는 분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저희가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법률적인 지원들의 어려움들 때문에 거의 뭐 포기한 사람들 또는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 보면은 지금 당초에 저희가 뭐 이게 진실하위원회가 발족되고 처음에 했을 때보다 상당히 이렇게 후속 작업들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명예회복이 되는 경우는 아주 좀 적은 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럼 재심을 신청 안 하고 있을까요? 사실 진실하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고 나서 국가에다 공고를 한 사항들에 대해서 국가가 이게 성실하게 이것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 나서가지고 이 일들을 풀어나가야지 피해 당사자에게 맡겨서 이걸 진행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국가가 지금까지 이렇게 책임 있게 이런 후속 조치 작업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의무를 사실 저버린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직권 재심을 300명 중에서도 사실 검찰에 의해 가지고 직권 재심을 신청한 거는 100여 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200여 건 이상은 피해자가 당사자가 직접 재심을 신청해서 사실 이루어진 건들이거든요. 그러면 800여 명 정도 사실 재심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다 재심을 무죄로 했으면은 이 1288명 중에서 상당수가 사실은 명예회복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재심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안 하는 탓으로 이렇게 지금 지연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이상희 있습니다. 변호사님, 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가 1차, 2차에 거쳐서 약간 대규모로 직권 재심 청구를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춘천지검에서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 진상 규명, 그러니까 저희가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진실 규명은 사실 가장 기본이고요. 진실 규명과 더불어서 정의 회복, 그러니까 형사 절차적으로 정의 회복이라는 건 형사 재심이고, 그다음에 피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피해를 구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일련의 절차가 있는데 일단 진실 규명을 하고 그 이후,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그 검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인권 친화적인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그 이후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좀 진지한 검찰 내부의 성찰이나 그다음에 반성 없이 약간 내팽개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 4.3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재심 사건이 상당히 많은데 그 경우에는 법에서 아예 제주 4.3 위원회가 그 재심을 권고를 하면은 검찰에서 직권 재심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직권 재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결코 적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검찰에서 사실은 이거는 검찰이 가장 큰 가해 기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성적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직권 재심도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라도 법을 통해서 위원회라는 어떤 별도의 구성을 해서 직권 재심을 권고해서 바로 직권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피해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수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네. 지금 납북 귀환 사건으로 2차례나 이제 억울한 옥살이를 하셨다고요. 네. 예. 먼저 이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뭐 조금 말씀해 주시죠. 먼저 제가 이제 1971년도에 그때 당시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 생일상을 차려드리려고 오징어배에 처음 올라가지고 이제 오징어를 좀 잡았어요. 그래서 귀환하다가 안개가 맡기고 그래서 납북되었습니다. 납북되어서 한 1년간 강제 억류를 당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한 시간도 고향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빨리 남한으로 가고 싶어서 모두 애를 썼는데 그러다가 1년 후에 속초에 귀환을 했는데 저희들은 귀환할 때만 하더라도 남한에 있는 가족들과 나라에서 반겨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속초시청 회의실에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감금이 되어서 장작개비로 두드려 맞고
또 그것도 모자라 물고문도 당하고 전기고문까지 당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 조사받으러 갈 때는 걸어서 갔다가 돌아올 때는 끌려서 돌아왔어요. 예, 고문과 구타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과정을 밟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이제 그때가 17살이었어요. 근데 그 형을 받아까지는 좋은데 집에 와서부터 파출소하고 경찰서에서 사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심하게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동네 바깥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동네 그때 이제 새마을 운동 같은 게 막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럴 때는 흑백 사진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흰 옷을 입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7명이 찍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검게 나오고 저만 하얗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찍어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사복 입은 사람들이 3사람이 저를 잡아갔어요. 어디 가는가 하면은 간성에 있는 대공분실로 갔어요. 그때는 대공분실인 줄도 몰랐죠. 가서 14일간 예인숙에 저를 붙들어 놓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왜 다른 사람은 검은 옷을 입었는데 니만 왜 흰 옷을 입었느냐? 아, 흰 옷을 입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흰 옷을 입었다. 그러지 아무 이유가 없다니까 저를 두드려 패면서 지하당을 만들어가지고 친목계 형식으로 이북으로 이제 연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이제 14일간 그렇게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저희 집에서는 난리 났어요. 간단한 동네에서 이제 손가락질 받고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제가 나온 날 14일 만에 나오니까 그날로 저녁에 그때 당시만 해도 속초서 서울로 가기 참 힘들었어요. 예. 금강운수라든가 그런 차들밖에 없었어요. 그래 와서 밤에 이제 그 터미널 옆에서 잤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아침에 첫 차로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있다가 이제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 용산경찰서에서 사찰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성남시로 이제 이사를 가서 있다가 성남시에 이제 군 입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이제 농산훈련소에서 사주 교육을 다 받고 37사단이라고 6818부대 충청북도 정평에 있는 거기로 이제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씨를 잘 쓰니까 군수참모부 사단사령부 군수참모부 행정병으로 이제 뽑혔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회에 나가봐야 또 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이 이제 부사관이죠. 그때는 이제 하사관 지원이에요. 장기 복무라고 흔히들 말뚝 박는다 그러죠. 그래서 지원서를 이제 썼어요. 쓰니까 하사관 학교에 가면은 힘이 드니까 휴가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속초에 와서 딱 그 이튿날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상한 사복 입은 사람이 뭐 조사를 하더라. 그래서 저는 뭐 아버지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이제 하사관 지원했으니까 뭐 평생 군인으로 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있다가 기대 날짜가 다 되고 그래가지고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서 이제 사복 입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안대 요원들이 저를 잡아갔어요. 저를 불러가지고 그러는 거라. 그동안 이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막 그러면서 일반 군인들이 먹지도 못하는 음식도 저한테 먹이면서 얼마나 대우를 잘해주는지. 그리고 이제 곧 있다가 이제 하사관 학교도 가게 된다. 그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면은 군인들이 가지는 병력 수첩이 있습니다. 네네. 병력 수첩을 꺼내놓고 이제 저보고 그러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라. 북한서 어떤 지령 받았느냐. 그러면서 지도에다가 충청도에 있는 원산도, 안면도, 또 그 위에 올라가서 대청도 포시를 하면서 네 여기서 포섭해갖고 하사관 지원을 해서 포섭해서 월북을 하기 위해서 가는 루트가 여기이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깜짝 놀랐죠. 그런 줄 꿈에도는 생각이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가려고 그랬으면은 뭐 무슨 정보나 이런 게 전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요. 네. 그거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보안사령부에 있는 서빙고 분실로 갔어요. 딱 서빙고 분실에 가서 거진 한 2달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저 옷을 다 뺏겨놓고. 그럼 조사를 이제 거기서 받고 2달 동안.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 그다음에 또. 거기서 조사를 받는 게 뭔가 하면은 대동몰북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아, 북한으로. 그리고 이제 모탑보드도 구입하고 다 하는 걸 이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적이 없다. 네. 근데 그 조사가 이제 진행되면서
저하고 같이 만난 사람들 이름을 대라서 이름을 다 댔죠. 근데 그 사람들 수십 명이 제가 알기로 한 20여 명이 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아, 이름 된 사람들 중에. 예. 아, 그런데 이름 된 사람 중에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 배 선원들 또 군부대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밖에 없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됐던 거예요. 제가 이제 지하당을 만들고 대동골복을 하려고 했던 게. 그런 이제 사실이 없었으니까. 예, 그 자, 증거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납북귀환 어부 지금 사건으로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번째 사건에서 재심을 통해서 지금 무죄를 받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지금 아직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심을 기다리는데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군사재판에서 19년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사단장 형 확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저는 몰랐어요. 그때 고문을 당하고 몸이 한편 없었어요. 왜냐면 고문을 당한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기에 손톱에 전기 고문을 선을 해서. 넣어가지고 네. 잘못 찔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꽃게기 자루를 두드려 패가지고 가슴을 친다는 게 제가 피하는 바람에 여기에 터진 게 아직도 있어요. 상처가. 그래서 이제 10년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그래가 언제 형이 확정되고 몇 년이 된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10년이 돼가지고 대구 교도소에 이제 가서 10년간 약 한 8년간 독방 생활을 했어요. 독방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도 뭔가 하면은 사상 전향을 강제로 시키는 전담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막 두드려 패고 그래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했다가 이제 제가 사회 나올 때도 친척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래가지고 속초 경찰서 직원들이 와서 신변 인수자가 돼갖고 나왔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희 변호사님,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와도 명예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지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김 선생님 사건들을 보면은 그러면 피해자들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형사 재심 절차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국가의 폭력이고 국가가 사실 반성하고 사과하는 절차로서 이런 일련의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전에 그 진실화해위원회 비상임위원 하기 전에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들을 변호를 할 때 느끼는 건데, 그냥 일반 사건처럼 재판을 받는 입장, 그러니까 일반 사건처럼 재판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판사한테 이거는 과거에 법원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절차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상규명 이후에 이분들에게 필요한 일련의 절차들, 그러니까 형사 재심부터 그다음에 국가배상 그리고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활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매번 모든 절차를 다 하나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 재심에서 무죄가 되고 나서 다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또 국가배상 소송이라는 걸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저는 피고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원고들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렇죠. 사과해야 된다. 국가가 소송에 대응하기 전에 물론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쌍방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피고도 대응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인 거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건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일반 사건처럼 그냥 일반적인 법리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자이고 국가폭력 피해자로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마치 뭔가 이렇게 시혜를 이렇게 구걸하는 듯한 느낌을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절차도,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느낀 국가폭력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지인과 가족들도 지금 고통 속에서 여전히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형사 절차, 민사 절차가 이분들의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또 다른 2차 가해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시 한번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엄경순 의원께서는 현장에서 이제 피해자들을 오랫동안 만나오셨는데요. 지금처럼 피해자 개인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납북귀환 어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게 2007년이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되네요. 18년 이상 지났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일기 진실하여위원회도 뭐 일단 시작됐고, 그다음에 그 납북 피해자, 납북됐다 안 돌아오신 분들의 가족에 대한 위로금들을 뭐 지급하는 그런 법률도 사실 시행되고 하면서 지역에서도 사실은 그 납북됐다 돌아오신 분들이 그 피해 보상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진실하여위원회 진실규명에서도 보듯이 1288명 중에서 실제 신청자는 250명밖에 안 됐다는 건 뭐냐면은 그 피해 당사자들이 다들 돌아가셨고 또는 계신 분들도 고령이고 또 그런 피해 사실을 가족들한테 꼭꼭 숨기신 분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은 그런 피해 사실들을 어디 가서 고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넌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또 다른 상처가 되니까 아예 입을 닫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라도 이거는 이 기록들이 다 있고 피해자가 3,263명이라는 게 다 확정되는데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이건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사건이고 국가가 나서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야만이 그리고 피해자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고 아직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거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예전의 상처를 꺼내기도 쉽지도 않다. 심지어는 뭐 저희 친구 같은 경우도 그 형님이 이 납북됐다가 돌아오시는 바람에 본인이 어딘가 저 기관에 끌려가가지고 일주일인가 보름인가를 끌려갔다 와가지고 몸이 다 망가졌는데 진실규명 신청하라는데 끝까지 안 했어요. 2년의 기간에도 안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통화했던 건 뭐냐면은 나는 그때만 그런 일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이게 오그라드는 것 같아가지고 아예 잊어버리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희 변호사님, 지금 이제 우리 엄경선 위원께서 설명하는 것들을 듣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국가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소송을 진행해야 됩니까? 이건 그냥 배상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 인정을 했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 법 시스템이 그러니까 국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법원 판결이 있거나 또 하나는 그 근거가 되는 입법,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률이 없다 보니까 현재 그 피해자분들께서 개별적으로 좀 소송을 제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그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납북 피해자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법률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이러한 일일이 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가 적극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입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원래 재심은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원래 재심을 기다리는 지금 이제 납북 귀환 어부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네. 납북 귀환 어부들의 재심이 네. 더 오래 걸리고 힘든 이유 네.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는 납북귀환 어부뿐만 아니라요. 그 국가폭력 피해자분들이 많이 겪고 계시는 일인데 우선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거는 뭐 물론 아까 민사재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에서도 과거에 이 납북어부 피해 사건의 최고점은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 수사기관에서 고문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을 받았고 이거에 근거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기소를 했고 여기에 도장을 찍어준 게 법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사건이 들어오면은 일단 제일 우선순위를 둬서 이분들이 충분히 그 피해가 구제가 되고 명예가 회복이 돼서 트라우마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원이 이런 사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고찰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튼 지금 저희가 이제 진아이가 2기에서 직권 조사 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이지만은 신청을 많이 못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과거 본인의 고문을
발설하는 것조차가 존엄을 해치는 거여서 말씀을 못 하시고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 그러니까 근데 이 조사 과정에서도 너무 폭력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충분히 이미 자료는 다 가지고 있고 판결문도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피해자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이분들의 의사를 묻고 필요한 절차들을 좀 로드맵을 만들어서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후에도 명예회복과 보상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납북 귀환 어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이제 발의가 됐다고요. 네, 내용이 네. 어떤 것들입니까? 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일 사건으로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이 납북어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한해서 진상규명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금전배상의 경우에도 민사 절차를 통하지 않고 바로 국가가 진상규명을 통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 법률을 두었고요. 그리고 그 형사 재심의 경우에도 여튼 과거 유죄 판결을 뒤집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재심 절차의 경우에도 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해서 직권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제주 4.3에도 있었던 건데요. 그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규정을 두었고요. 그리고 그 기념사업, 그러니까 여튼 이게 잊혀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기록되고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한 기념 사업에 대한 규정도 두었고, 그리고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그 근거 법률도 같이 두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직권재심 규정이 통과가 되면 네. 피해자들은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진상규명 결정을 받고도 사실은 이게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의 부족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심 청구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 법률에 근거해서 여기 위원회가 직권 재심 권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검사가 직권 재심을 하면은 사실 번거로운 절차 없이 이제 자연스럽게 형사 법정에서 재심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 옹경선 의원님, 이제 직권 재심 규정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존 제도와 비교했을 때 지금 이제 이 통과가 되면 법이 피해자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의 지금 제한적 요소들은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재심이 또 편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특별법이 만약에 지금 이제 발의가 된 상태에서 아직 저도 계속 들여다보는데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뭐 이 법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저희는 발의를 통과되기를 바라는데, 이 법이 통과된다는 거는 뭐 다른 구체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납북 귀환 어부 문제를 명예 회복을 하는 주체가 지금까지는 피해자 개인이었다면은 이제는 국가가 이 명예 회복을 진행을 해야 될 주체로서 바뀌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특별법을 만들어져서 이 진실조사도 이제는 3,263명과 그 피해자들이 확정이 된다면은 뭐 개별적인 어떤 사실은 이 신청에 의한 어떤 조사도 물론 하겠지만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나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진실화위원회법에서는 그게 사실은 제한적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직권재심도 일반 재심이 아니라 이거는 이 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이라는 좀 권고를 하더라도 상당히 강한 권고고, 국가가 사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재심을 했을 때 제주 4.3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은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저희는 사법부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지연된 것들을 이 특별법을 만들어주고 국가에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라면은 적극적으로 사법부에서도 과거 잘못된 재판들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것들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피해자들에게는 이 특별법 발의가 큰 의미를 갖고 있고, 특히 아까 말한 대로 이걸 다시 소송으로 해가지고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은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어떤 변호사를 살 것이냐, 기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도 국가에서 보상금을 먼저 결정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 폭력을 저질렀던 사실 국가를 위해서라도 이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해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법 안에
배상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까? 네, 보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예, 있는데요. 보상이라고 사실은 되어 그게 이제 국가의 불법 행위에 따른 책임이기 때문에 배상이라는 게 엄격한 의미로는 맞는데 일단 보상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봐도 이제 배상이 더 어울리는 단어가 네,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리고 네. 만약에 특별법 안에 재심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너무 지금 늘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으면 아무래도 법원이 빨리빨리 당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 그거는 뭐 규정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또 나중에 또 법원에서는 이거는 뭐 훈시 규정이어서 따라도 말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법원의 결단 그리고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하는 의지. 태도, 의지,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반성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수님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특별법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글쎄 뭐 아직 발의만 됐지 아직 통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생활하시기에 이런 회복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뭐 더 바라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처음에 이제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50년이 지난 이제 와서 만들어진다는 게 너무 아쉽고 이 짓밟힌 인생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 어린 사과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가에서 진정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명예회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50년 동안 저희들이 직접 간접적인 사찰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법 내에서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기본적인 생활이 좀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를 통한 명예회복.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가해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가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국가가 가해자인 거고요. 그러면 가해자가 있으면 진정으로 사과가 있어야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그 배상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배상을 금전적으로 돈 몇 푼 던져놓고 이걸로 인생을 그냥 무마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좀 명예 회복을 시켜다와 하는 거죠. 그 50년 이상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트라우마입니다. 아, 트라우마.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집에 가면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누가 지나가도 지금도 기억 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발자국 소리와 이분들 발자국 소리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대문도 저희 집에 오시면은 아시겠지만 2중, 3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머릿속에는 뭘 기억하고 있느냐. 어디 가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누가 날 잡으러 오면은 나는 어디로 어떻게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만 봐도 저는 겁이 나요. 네. 이런 게 치유가 돼야 돼요. 어쨌든 가해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됐든지 간에 빨리 나서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어떤 진실은 마주하기조차 가슴 아프고 불편합니다. 억울한 옥살이 끝에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이분들의 인생을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사회가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면 우리의 희망을 가지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납북 귀환 어부의 문제는 과거의 비극에 머물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지금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더 늦지 않도록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 현역으로 근무하면서 그 보안대에서 3명이나 왔어요. 보안대에서 나와서 아버지의 건에 대해서 물으니까 당황스럽죠.
그 후에는 15년 형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6개월 남겨놓고 저희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왔죠. 내려와갖고 이 고문이라든가 그 후유증 때문에 많이 이제 몸 자체가 망가지고 아주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집에서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다 연좌제에 걸려 있으니까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가족들 자체가 다 피해를 봤어요. 네, 다행히 진실화해에서 진실규명이 나와갖고 무효비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강남법원에다가 지금 그걸 하는데 지금 한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도 지금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제일 시급한 거는 저희들 가족이라든가 애들도 쭉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한 명예회복 그거부터 먼저 시켜주게 되면 진짜 고마울 거 없죠. 보고분은 안 하셨네요. 아 그러니까 납보고는 아닌데 저 명태바리를 북으로 가장이 명태바리를 가장해서 이북으로 들어간 거예요. 6사람의 총 명태바 작업이 6사람인데 6사람의 한 사람만 우리 아버님이 무파 공작원이었어요. 정부가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님 이북 사람이니까 이북말을 해요. 그 여기 사람 들어가면 다 죽어요. 우리 아버님 이북말을 하니까 이 빨개 새끼들이 보고 동무 니기요 내 니기지 아이요 뭐 이래갖고 거기서 거진 한 몇 개월 있었어요. 1차 무죄를 받아갖고 60년 만에 진짜 너무 참 그 명예회복을 좀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명예회복 반밖에 안 되죠. 예. 2차가 또 남아 있으니까 징역 15년을 사는 2차. 예. 명예 자기 명예 뭘 거 다 죽었다. 어떻게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내가 3일을 굶으니까 내 눈이 막 돌아가더라고. 엄마 젖을 빠르니까 젖이 안 나와요. 젖이 안 나와. 이 아버님이 지금 한 60년 만에 지금 처음 두 번째로 열리는 이 재판인데 어떻게 아버님 명예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부님들 내가 이 부탁드립니다. 네, 거짓말 아니고 이거 진짜 내가 사람 내가 내가 맨날 꿈에 내가 아버지가 보이고 내가 미칩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